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짜잔! 곰브리치 세계사입니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님이 쓰셨고요. 말 그대로 세계사 책입니다. 역사 책을 골라봤어요. 왜 역사냐? 이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철학사 위주로 읽어왔잖아요. 서양 철학사, 중국 철학사 이런 식으로 철학사를 봐왔었는데, 아무래도 철학사라는 게 철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대의 철학을 다루는 것이었죠. 플라톤만 하더라도 그리스 시대를 알아야 플라톤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칸트를 제대로 알려면 또 독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도 역사와 괴리된 철학자가 없고, 어떤 철학서나 어떤 철학 이론도 역사와 괴리된 것이 없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철학 공부하면서 역사에 대한 갈급함, 또 필요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언젠가 이 역사를 반드시 이제 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 적당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사 공부가 재밌죠? 재밌습니다. 요걸 요번 주에 다 끝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나눠서 2주 동안 이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3쪽, 13쪽에 이 책이 쓰여지기까지 라고, 이 책이 쓰여진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에른스트 곰브리치는으로 이제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 글 자체를 손녀딸이 쓴 거더라고요. 이 도입부를.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를 손녀딸이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말하는 할아버지는 곰브리치입니다. 할아버지는 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당시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 안에 직장을 구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젊은 출판 편집자가 찾아와 영국에서 나온 어린이 역사책을 독일어로 번역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책은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두 분의 친구분이 추천한 것이며, 어린이를 위한 학문이라는 새로운 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될 예정이라는 것이 편집자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곰브리치가 이 책을 보고 나라면 이보다 더 나은 책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래서 이 편집자가 우선 한 장을 써서 보내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곰브리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복잡한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말, 총명한 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분이었다. 그래서 조건은 책이 계획대로 출간되려면 6주 안에 원고를 완성해야만 하네, 이런 조건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곰브리치는 과거의 사건들 중 어떤 것이 대다수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쳤으며, 또 오늘날 우리의 기억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가? 라는 단순한 물음을 선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세계사에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매일 한 장씩 쓰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그날의 주제와 관련해 집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책과 글을 읽었으며, 두꺼운 백과사전을 뒤지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도서관으로 가서 그날 다루는 시대에 쓰인 문헌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 읽었다. 자신의 책에 좀 더 신빙성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썼다. 일요일만은 조금 달랐는데 요건 이제 할머니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 할머니한테 매번 주말에 산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 드렸대요. 어떠냐고 물어본 거죠. 이렇게 요런 이야기. 그래서 1936년 이 책이 출간됐는데 대단한 호평을 얻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이 책은 나치에 의해 금서로 낙인 찍혔다고 하고요. 평화주의적 관점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30년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잊혔다가 마침내 뒤몽 출판사로부터 의뢰가 와서 마지막 장을 새로 집필한 독일어 본 2판이 1985년에 출간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곰브리치의 말을 보면 이 책은 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를 대신할 의도로 집필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학교에서 읽히는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나는 독자들이 필기를 하고 또 이름이나 연대를 외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느슨한 마음으로 읽어나가기만을 바란다. 그리고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꼬치꼬치 질문을 하지 않으리란 점도 약속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책이 나온 시점이 1935년입니다. 1935년이면 지금이 2021년이죠. 거의 100여 년 전에 9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 그 사이에 역사적인 발견이나 역사서를 새롭게 쓴 지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인이라는 거. 그럼에도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얇고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책이 거의 한 400쪽 정도? 세계사 책 치고는 뭐 이 정도면 얇은 편이죠. 400쪽에. 그리고 무엇보다 쉬워 보였어요. 첫 시작은 무조건 쉬워야 한다. 어려우면 안 된다. 이 책으로 일단은 세계사에 대한 감을 좀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이 책을 읽고 같이 고민하면서 세계사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곰브리치 세계사로 시작을 하고 이 다음에 또 다른 책들을 읽어 나갈 거예요. 세계사 책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걸 다 읽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20쪽. 이게 장이 있는데 장이 총 40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있고 오늘은 대략 한 20장, 많이 나가면 한 25장, 22장에서 한 25장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리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나눠서 올리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쪽이고요. 1장입니다. 제목은 옛날 옛적이. 모든 이야기는 옛날 옛적이란 말로 시작한다. 그래서 뭐 뻔한 얘기죠. 할아버지를 생각해보자. 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었겠지?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흥미를 끄는 거죠. 흥미를 끄는 거고. 이 책의 수준 자체가 거의 제가 봤을 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진짜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장은 옛날 옛적이 그게 끝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별 이야기 없어요, 솔직히. 뭐 공룡이 있었겠지?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별 중요한 건 안 나오고요. 바로 2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이란 제목이고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란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주 깊은 구덩이를 판 적이 있다. 이때 땅속 깊은 곳에서 뼈 하나가 발견됐대요.
사람의 아래턱뼈였죠. 근데 그런 턱뼈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씹는 힘도 대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독일의 네안데르탈이라는 곳에서도 두개골이 하나 발견되었다.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근데 이 두개골은 요즘 사람 두개골하고 다르게 생겼대요. 사람의 생각은 이마 뒤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마가 없었다면 생각하는 능력도 부족했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의 우리보다는 생각하는 능력이 뒤떨어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건 뭐 곰브리치의 말이기도 하고 곰브리치가 참조한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겠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썼겠죠.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이 책은 좀 쉽게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되게 좋아요. 보는 맛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 사람들은 언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스스로 묻죠. 그것은 우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 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기억이란 것이 그렇게 멀리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최초의 인간들이 언제 살았는지에 관해 실제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자연과학자들이 거둔 성과 덕분인데 이들에 따르면 많은 물질, 예컨대 나무나 식물, 섬유, 화산암 등은 속도는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어떤 물질이 언제 생성된 것인지 측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이미 200만 년 전에 돌멩이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중 하나는 700만 년 전쯤의 것으로 추정된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1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했으며 거의 7만 년 동안 살았다. 우리 인류와 가장 유사한 선조는 3만 년 전쯤에야 등장했다. 이 모든 것은 역사 이전의 일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선사시대라 부른다. 책이 참 쉽죠? 너무 쉽습니다. 마음에 들죠? 원시인은 옷을 입고 집을 지었으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다. 이들은 쟁기로 땅을 갈고 곡식으로 빵을 만들었으며 우유를 짜 마셨고 양털도 깎았다. 또한 이들은 개를 키워 사냥에 데리고 다니거나 친구로 삼았으며 활을 쏘고 투구와 방패로 몸을 방어했다. 그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임이 분명하다. 생각할수록 흥미진진한 일이 아닌가? 이런저런 도구를 발명한 원시인이 있었다. 당시의 도구는 모두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석기시대라 부른다. 당시에는 추운 날이 잦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 날도 많았다. 겨울은 지금보다 더 길고 여름은 더 짧았다. 깊은 골짜기에 쌓인 눈은 1년 내내 녹지 않았으며 거대한 빙하는 평지 깊숙이까지 밀려와 있었다. 이 초기 석기 시대, 즉 구석기 시대는 아직 빙하기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추위에 시달리던 원시인들은 조금이나마 찬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동굴을 발견하면 무척 기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시인들을 혈거인이란 동굴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혈거인이 또 어떤 것을 발명했을까? 언어이다. 동굴에 살던 원시인은 언어를 사용한 최초의 존재였다. 29쪽에 이들이 동굴벽에 그리거나 새긴 그림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있다. 개 중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는 동물의 그림도 있다. 온몸을 긴 털로 덮이고 송곳니가 굽은 커다란 코끼리인 매머드 외에도 빙하 시대의 다른 많은 동물들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시인은 왜 동물들을 동굴벽에 그린 것일까? 동굴을 예쁘게 장식하려고? 하지만 동굴 안은 아주 깜깜했다.
확실치는 않지만 마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시인들은 동물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그 동물이 나타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빙하기가 수만 년간 지속된 것은 원시인들에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빙하기에는 활동의 제약이 있으니 동굴 안에서 곰곰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 아직 사고 능력도 부족한 원시인들이 그 모든 것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빙하기의 덕이라 할 수 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이 지능이 발달하고 뭔가 도구를 만들고 하려면 생각하는 시간,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여유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밖에는 지금 빙하기니까 춥고 동굴 안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람이 몸이 근질근질 했겠죠. 원시인들이 빙하기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잡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두뇌가 발달하고 뇌가 점점 커졌겠죠. 현대인들처럼. 그러면서 언어도 사용하게 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예술을 하게 되고 노래도 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훈은 현대인들한테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이 나오네. 어쨌든 역사 공부 재밌네요. 그리고 동굴벽에 그린 그 벽화의 의미는 마법, 여긴 마법인데 뭐 주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곰을 그리면 실제 곰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곰을 잡아먹을 수 있겠지. 돼지를 그리면 돼지가 갑자기 등장하겠죠? 실제 돼지가. 그럼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겠지.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네요. 잡아먹으려고 주술의 목적으로 그렸던 거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당시에도. 역사 공부는 너무 재밌습니다. 자, 곧이어 천막을 세우고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구가 따뜻해지자 이들은 초원에 곡식을 심고 알갱이를 빻아 반죽을 만들고 구워 먹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빵이 탄생한 것이다. 원시인들은 진흙을 불에 구워 토기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멋진 그릇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무늬도 새겨 넣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 그림은 그리지 않았다. 신석기 시대가 끝날 무렵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인 기원전 4,000년경에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 이 새로운 방법은 금속을 이용한 것이었대요. 금속은 녹색 돌을 불에 녹이니까 구리가 얻어졌다고 합니다. 이 구리를 이용해서 화살촉이나 도끼를 만들었대요. 근데 구리의 단점은 무척이나 연하기 때문에 단단한 돌보다 빨리 무뎌졌다고 해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구리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까 묘안을 생각하다가 구리에 어떤 다른 금속을 섞으면 구리가 훨씬 단단해진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와 주석을 합쳐서 청동을 만들었대요. 원시인들이 청동을 사용해서 투구와 칼, 도끼와 솥,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었던 이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2장의 스토리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하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도구를 사용할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였던 이들 원시인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갖자, 이런 교훈까지. 그 다음에 32쪽 3장 나일강의 나라, 이집트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인 기원전 3,100년경 이집트에 한 왕이 살았다. 왕의 이름은 메네스였다. 아프리카는 무척 덥고 몇 달씩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사막이 많습니다.
이집트 주변 지역도 바로 그런 사막이죠. 이집트 역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아니지만 나라 한가운데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1년에 2번 나일강은 상류 지역에 아주 많은 비가 내리면 범람해서 주변 땅이 모두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집과 야자수 사이를 배를 타고 돌아다녀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물이 다시 빠지고 나면 질척한 땅은 기름진 옥토로 변했다고 합니다. 햇빛이 아주 풍부한 이곳만큼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곳도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집트인은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해 왔다고 해요. 자, 이집트인들이 만든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나일강이여 그대를 찬미하노라. 그대는 땅 속에서 솟아 이집트인을 먹여 살리고 평야를 적셔 온 가축의 먹이를 대며 메마른 사막에 갈증을 식힐 뿐더러 보리와 밀을 키워 곡간을 채우고 가난한 사람 또한 섭섭치 않게 하니 우리는 하프를 켜면서 그대를 찬미하노라. 이렇게 노래한 것은 그들한테는 당연하겠죠. 강이 이제 자신들의 전부니까 강 덕분에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이집트인들은 왕의 지배를 받았는데 전 국토를 다스린 최초의 왕이 바로 메네스였다고 합니다. 메네스가 다스린 시대는 기원전 3100년경이었다고 해요. 성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집트의 왕들은 파라오라고 불렸습니다. 파라오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대요. 파라오가 사는 거대한 석조 궁전은 굵고 커다란 기둥들이 받치고 있었으며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말은 누구든 따라야 했겠죠? 파라오가 원한다면 온 백성이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메네스의 후손으로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를 다스렸던 쿠프 왕은 모든 백성을 시켜 자신의 무덤을 짓게 했대요. 유명한 쿠프 왕의 피라미드이죠. 당시에는 아직 기기란 것이 없었고 굴림대나 지뢰가 고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두 손으로 직접 밀거나 끌어올려야 했어요. 그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말이죠. 대략 30년간 10만 명의 사람들이 농한기 때마다 파라오를 위해 일해야 했을 것이다. 이들이 피로에 지치면 파라오의 감독관이 하마 가죽 채찍을 날렸을 것이며 그러면 다시 사람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끌어올렸겠죠. 오로지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왜 파라오가 그처럼 거대한 그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짓게 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 종교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여러 신을 믿었대요. 신들 중에는 예전에 지상을 다스렸던 왕도 있었는데 오시리스 신이나 그 부인인 이시스가 그런 예라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에 의하면 태양 역시 하나의 신으로 그 이름은 아몬이었대요. 그리고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은 머리가 자칼처럼 생긴 아누비스였다고 합니다. 모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온 백성이 파라오를 두려워하고 그의 명이면 무엇이든 따랐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이집트인들은 5층짜리 건물 높이에 웅장한 신상들을 세웠고 도시 하나와 맞먹을 만큼 넓은 신전들도 지었다고 해요. 신전 앞에는 기다랗고 뾰족한 화강암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이를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오벨리스크는 그리스어로 창이란 뜻이래요. 오늘날 몇몇 도시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종교는 많은 동물을 신성시했는데 고양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자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가진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긴 막강한 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인들의 종교는 이처럼 기묘한데 그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과 몸에 관한 특이한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몸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몸이 썩어버리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이집트인들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보관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냈던 거죠. 죽은 사람의 몸에 연고와 식물즙을 바르고 기다란 천을 둘둘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썩지 않게 보존한 시체를 미라라고 합니다. 그 미라를 넣은 석관은 땅에 묻지 않고 암벽 틈에 만든 무덤에 보관되었어요. 태양신의 아들 쿠프 왕처럼 막강한 권력을 진 사람은 거대한 돌무덤 속에 묻혔죠. 그처럼 깊숙한 곳에 보관된 미라는 훨씬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무덤 안에는 식기와 가구, 옷, 그리고 죽은 자의 일생을 묘사한 그림들을 비치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외에도 화려한 색채의 멋진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집트 벽화인 거죠. 근데 이 그림은 정확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현실에서는 앞뒤에 걸쳐있는 사건이나 사물이 이 그림들에서는 되게 병렬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물의 모습도 종종 너무 부자연스럽고요.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손이나 발은 다리미로 다린 듯 측면을 보인다는 거죠.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들에는 모든 것이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나일강에서 커다란 그물로 오리를 잡거나 노를 저어가 창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 수로를 만들어 농토에 물을 대고 소와 염소를 초지에 방목하는 모습, 곡식을 타작하고 빵을 굽는 모습, 신발과 옷, 유리잔을 만드는 모습, 벽돌을 굽고 집을 짓는 모습, 이런 게 그려져 있대요. 유리도 이때 당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이집트인들의 문자는 상형 문자라고 해요. 영어로는 하이어로글리프라고 하는데 성스러운 기호를 뜻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집트인이 오스이리라 불렀던 오시리스 신은 어떻게 표기할까요? 옥자가 그 왕이 앉는 의자 모양을 하나 그려놓고 다음에 눈 모양을 하나 그리면 오시리스 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집트어로 옥자는 오스이고 눈은 이리이므로 이 둘을 나란히 쓰면 오스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문자는 옥자의 눈으로 이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 옆에 깃발 모양 하나를 더 그려놨다고 해요. 깃발은 신을 상징하는 기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형 문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작업은 약 2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 문자의 해독은 어떤 대상을 그리스 문자와 상형 문자, 그리고 또 다른 이집트 문자로 표기한 돌이 하나 발견되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 돌에 새겨진 글을 해독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어서 여러 위대한 학자들이 평생을 걸쳐 연구해야만 했다. 로제타석이라 불리는 이 돌은 현재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로제타석 덕분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라는 종이로 자신들의 말들을 기록해 나왔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거의 3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대요. 이집트인은 시체가 썩지 않게 신중히 보존했던 것만큼이나 예절이나 풍습도 수천 년 동안 엄격히 존속시켰다. 이집트 사제들은 후손들이 조상의 방식을 따르는지 엄격히 감독했다. 이들에게 전통이란 무엇이든 신성한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집트 편이었어요. 3장. 꽤 길죠? 재밌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이건 말 그대로 팩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이 자체로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2쪽 4장 월화수목금토일 이란 제목입니다.
대체 누가 일주일이란 단위를 만들고 각각의 요일에 이름을 붙인 것일까?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그건 다른 나라였는데 이집트보다 덜 더운 곳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일이라는 하나의 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두 개의 강이 흐르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나라라고 불렸다. 또한 그 중심 지역이 두 개의 강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강물 사이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했다. 강물 사이의 나라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이다. 메소포타미아는 아프리카 대륙이 아니라 유럽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서아시아에 있다. 43쪽. 한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바빌론은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로 들끓었다. 강 상류 산악지대의 끝자락에는 이 근방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니네베의 폐허가 남아있다. 바빌론은 바빌로니아의 수도였고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다. 이집트와 달리 이 넓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한 명의 왕에 의해 지배되었던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확고한 영토를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지속된 왕국도 없었다. 여러 민족이 번갈아가며 이 지역에 터를 잡았으며 지배자도 여러 번 바뀌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민족은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인은 문화라 불리는 모든 것을 최초로 발전시킨 민족이라고 생각되었다. 즉 수공업자나 예술가, 관료가 거주하고 제후와 왕이 지배하는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문자를 비롯한 온갖 기술을 발전시킨 최초의 민족은 이집트인이라고 믿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몇 년 전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수메르인은 이런 문화 중 많은 것에서 이집트인보다 앞섰다.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운 평지에 여러 폐허 더미를 발굴한 결과 기원전 3100년경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과 사원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규모가 가장 큰 폐허 중 하나를 발굴하자 어떤 도시의 잔해가 드러났는데 이 도시는 성서에서 우르라 불리는 곳으로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살았다고 한다.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거기서 나왔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떠나갔던 곳이 우르였습니다. 45쪽 폐허에서는 문자판이 아주 많이 발견되었대요. 그 중에 영웅 길가메시 서사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 왕들이 영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원을 지었으며 얼마나 많은 이민족을 복속시켰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도 합니다. 당시 상인들의 보고서나 계약서, 보증서, 상품 목록 등을 담은 점토판도 발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수메르인이 그 뒤를 이은 바빌로니아인이나 아시리아인과 마찬가지로 셈에 아주 능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상업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군요. 상업 민족이었음을 이런 근거로 알 수 있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지배한 초기 바빌로니아의 왕들 중 한 사람은 거대한 비문을 남겼는데 이 비문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불린다. 함무라비라는 왕의 이름은 동화 속 주인공의 이름처럼 들리지만 그가 만든 법률은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며 정의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당신도 이 왕이 언제 살았던 인물인지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함무라비 왕은 기원전 17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살았다. 바빌로니아인은 엄정하고 근면한 민족이었으며 이 점은 훗날의 아시리아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바빌로니아인이나 아시리아인은 이집트인과 달리 화려한 그림은 남기지 않았다. 이들의 조각이나 그림에 묘사된 것은 대개 사냥하는 왕이나 결박된 채 왕 앞에 무릎을 꿇은 포로들, 이민족을 몰아내는 전차,
성곽을 공격하는 전사들의 모습이다. 음산한 표정의 왕들은 기다란 머리를 둥글게 말고 곱슬한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다. 왕들이 태양신 바알이나 달의 여신 이슈타르에게 봉헌하는 그림이나 조각도 남아있다. 바빌로니아인이나 아시리아인은 태양과 달, 여러 별들을 신으로 모셨다고 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들은 맑고 따뜻한 밤이면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별이 일정한 궤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이들은 천구의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매일 밤 같은 곳에 나타나는 별들을 곧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런 별에 이름을 붙였죠. 오늘날 우리가 특정한 별들을 가리켜 큰곰자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큰곰자리 근처와 천칭자리 근처를 오가는 별들이었대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원반이고 하늘은 가운데가 텅 빈 공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구는 빈 그릇처럼 지구를 덮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별이 천구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별들은 느슨히 매달려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들의 놀라움은 대단했다. 별들의 위치를 보고서 미래를 점쳤는데 이런 믿음을 점성술이라고 합니다.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은 어떤 행성들은 행운을 가져오고 또 어떤 행성들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었대요. 예를 들어 화성은 전쟁을 의미하고 금성은 사랑을 뜻했죠. 이들은 몇 개의 신성한 행성들의 하루씩을 헌정했습니다. 신성한 별들은 태양과 달을 포함해 모두 7개였기 때문에 7일을 한 묶음으로 하는 일주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일요일은 해의 날, 월요일, 달의 날이란 명칭을 사용하죠. 당시 사람들이 발견하는 행성은 5개였으며 이것들은 각기 마스는 화성, 메르쿠리우스, 수성, 주피터, 목성, 베누스, 금성, 사투르누스, 토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요일 이름에도 아직 이 행성의 이름이 남아있죠. 예를 들면 프랑스어에서 화요일은 마르디, 수요일은 메르크레디, 목요일은 죄디, 금요일은 방드르디라고 해요. 영어에서 토요일은 세터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요일이 어떻게 어디서 기원했는지, 요일의 이름은 행성의 이름에서 기원했다. 49쪽을 보면 안개가 자주 끼는 이 지역에서 별을 좀 더 또렷하게 가까이서 보기 위해 바빌로니아인은 이미 수메르인이 그려했듯 기이한 건물들을 세웠어요. 그것은 계단식으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널찍하고 커다란 탑이었다. 탑에는 거대한 옹벽과 기다란 층기가 있었으며 맨 꼭대기에는 달이나 여러 행성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찾아와 값진 재물을 바치고는 사제들에게 별을 보고 운명을 점쳐달라고 부탁했다. 오늘날 이라크의 폐허지에는 이런 탑의 잔해가 여전히 많이 발굴되고 있으며 탑을 어떻게 건설하고 보수했는지를 기록한 왕의 문서들도 발견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3000년경이며 기원전 550년까지 여러 왕국이 세워졌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이고요. 이제 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뿐. 유대 민족 얘기죠. 유일신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가 아닌 다수의 신을 모셨다. 당시에 이시스나 오시리스, 바알, 이슈타르와 같은 이름은 당신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이 유목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자신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하나의 신만을 모셨다. 저녁이면 이들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자신들의 업적이나 전쟁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 노래는 동시에 이들만의 신이 이룬 업적과 싸움에 관한 노래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이
다른 민족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하고 더 선하고 더 고귀하다고 노래했다. 더욱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고까지 믿게 되었다. 이 유일신이 하늘과 땅, 해와 달, 물과 육지, 식물과 동물, 인간을 창조했다. 유일신은 우리와 같이 무섭게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핍박을 받는 이들 민족을 끝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유일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며 이 유일신이야말로 자신들의 신이라 믿으며 긍지를 느꼈다. 유대민족이죠. 성서의 구약입니다. 자, 이런 얘기. 유대인,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창세기 얘기도 나오고, 함무라비 법전의 엄격한 율법 조항 중 몇 가지는 성서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성서에서 읽을 수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이야기는 이것뿐이 아니다. 성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할 것이다. 어느 커다란 도시의 주민들이 신과 동등해지려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려 했다. 그러자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쓰게 하여 벌을 주었다. 바벨은 바로 바빌론이다. 이제 당신은 이 이야기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듯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세웠는데 이는 해와 달과 별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방금 했었죠. 이전 장에서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았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벨탑인 거죠. 노아와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도 메소포타미아를 무대로 한다. 성서의 대홍수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한 서령 문자 점토판이 이곳에서 여러 개 발견되기도 했다.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집트로 옮겨갔지만 피라미드를 세우던 시대의 이집트인들과 다름없이 파라오에 의해 혹사당할 수밖에 없었다. 구약 출애굽의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바디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항모지로 이끌었다. 기원전 1250년경의 일로 추정된다. 그곳에서 이들은 약속의 땅, 즉 아브라함 이래로 선조들이 살았던 땅을 되찾으려 시도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잔혹한 전쟁을 치러서 마침내 그 땅을 되찾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작은 왕국을 건설했다.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인근에 사는 필리스티아, 블레셋 민족과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다. 다음 왕인 다윗과 솔로몬에 관해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서에 많이 나와 있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솔로몬 왕이 통치한 시기는 기원전 1000년경이니 그는 함무라비 왕보다 700년쯤 후 메네스 왕보다 2100년쯤 후에 태어난 인물이었다. 솔로몬 왕은 그 규모나 화려함에서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신전에 뒤지지 않는 사원을 최초로 세우기도 했다. 사원을 건설하기 위해 유대인뿐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 불러온 기술자들도 동원되었다. 이 사원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다른 종교의 사원 내부에는 자칼의 머리를 한 아누비스의 석상이나 인간마저 제물로 바쳤던 바알신의 석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유대교 사원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인 내부에는 아무런 우상도 없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유일신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원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석판만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안에 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인에게 정복되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유대 민족은 수많은 불행과 재난을 거친 후에야 경건한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 유대 민족 속에서 몇몇 사람이 나서기 시작했다. 사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그저 신이 자신에게 말하기에 남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설교는 한결같았다.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은 너희 자신에게 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에 신께서 너희를 벌하신다. 이런 예언자들의 말에서 유대 민족은 언제나 같은 얘기를 들었다. 모든 고통은 형벌과 시험이며 언젠가는 구원이 주어지리라는 것. 메시아 즉 구세주가 나타나 유대 민족에게 옛 권세를 되찾아주고 영원한 행복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고통과 불행은 그리 빨리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바빌로니아의 강력한 지배자이자 전쟁 영웅인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기억할 것이다. 이집트 원정에 나선 그는 기원전 586년 약속의 땅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으며 제데키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는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이끌고 갔다. 이를 바빌론 유수라고 한다. 유수란 잡아 가두는 것을 뜻한다. 유대인은 바빌로니아 왕국이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인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거의 5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 그 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주변 어느 민족과도 달랐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다른 민족들은 진정한 신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서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도 이 무렵으로 25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성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을 점점 더 우스꽝스럽고 섬뜩한 족속으로 여기게 되었다. 유대인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유일신을 들먹였고 오직 신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지극히 엄하고도 까다로운 율법과 풍습을 지켜나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다른 민족들이 점점 더 유대인을 배척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 일컬으면서 낮이고 밤이고 성서와 찬송가에만 매달리고 또 어째서 유일신께서 자신들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주는지 고민하는 한 웅큼의 민족을 말이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유대인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6장입니다. 알파벳의 탄생. 자, 알파벳이란 기호를 고안해낸 사람들은 상인이었다. 상인이 배를 타고 바다로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물건을 교환하고 운반하고 형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유대 민족과 가까운 곳에 살았다. 하지만 이들의 항구 도시인 티루스와 시돈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크고 부유한 곳으로 바빌론 못지않게 번화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언어나 종교적인 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민족들과 아주 비슷했다. 다만 이들 페니키아인은 그다지 호전적이지 않아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꾀했다. 이들은 바다 멀리 낯선 해안 지방으로 배를 타고 나가 곳곳에 무역소를 설치했다. 그러고는 외지의 토착민들에게 도구나 그릇, 화려한 옷감을 주고 모피나 보석을 얻어왔다. 페니키아인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공업자들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사원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들이 넓은 세상에 내보낸 물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수요가 많았던 것은 염색한 옷감, 특히 자줏빛 옷감이었다. 일부 페니키아인은 이국 해안의 무역소에 남아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다. 페니키아인은 아프리카나 에스파냐, 남부 이탈리아 등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다. 멋진 물건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페니키아인은 먼 이국 땅에 나가 있어도 고향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티루스나 시돈의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편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발명한 놀랄 만큼 간편한 문자로 말이다. 바로 이 문자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이다.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만들었대요. 자, 여기까지가
고대 역사입니다. 7장부터는 그리스가 드디어 나와요. 그리스 역사.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철학을 공부할 때랑 또 느낌이 다르죠. 철학은 주로 개념, 어떤 이론, 생각 위주로, 관념 위주로 했다면 역사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 실제 다 있었던 일이니까요. 뭐가 언제 생겨났고, 뭐가 왜 그랬고, 막 누가 뭘 했고, 어디를 쳐들어갔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공부하면은 보통 문사철을 해야 된다고 하죠.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동시에 같이 공부해야 된다.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학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선 역사를 팔 수밖에 없고, 역사를 하다 보면 또 문학이 또 갈급해지고, 문학적 감수성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사철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는 철학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장에 어떤 의미가 잡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큰 맥락을 알아만 두는 것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거, 누가 뭘 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의미 이전에 팩트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역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충실하게 역사책을 그대로 읽는 거, 이번 시간에도 아마 이 책도 그대로 읽는 훈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읽는 것도 역사를 읽으면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